시작합니다. 이 청년 농부가 처음부터 버젓한 땅을 구해서 농사 지어야지 이런 생각 사로잡혀 있다가는 감당이 안 됩니다, 비용이. 네. 그래서 그리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투자를 하게 될 위험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생각부터 좀 바꾸시고 단계를 밟아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사례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수년 전에 만난 30대 초반 부부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중반을 넘어섰죠. 근데 이분들이 제주도 서귀포에 정착해서 감귤 농사 짓고 있는 부부입니다. 네. 태생은 두 분 다 서울 토박이에요. 그래서 제주도에 신혼여행 갔다가 반해서 이제 제주행을 이제 결혼 후에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만났을 때 이 온 가족이 귀농한 지 3년 차 맞았던 때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제주도에 1년 먼저 내려와서 다른 집에 거주하면서 감귤 농사를 돕습니다. 도우면서 그 집에서 먹기를 배워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 남편이 마을 주민들과 어울리면서 굉장히 친해집니다. 그리고 일도 성실하게 해서 좀 인정을 받고, 이 청년은 정말 귀농하려는 마음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실하게 알리는 거죠. 네. 그러면서 직접 농사 지을 소규모 땅을 이제 물색하고 다녔는데, 이 젊은 사람이 이제 동네에 와서 성실하게 일하고 정주할 생각을 하니까 이웃들도 돕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제 정보들을 줍니다. 친한 마을 주민이 나서서 땅도 구해주고요. 동네 할머니가 이제 소규모로 짓던 감귤 농사 짓던 땅인데 건강이 나빠져서 농사 짓기가 힘들게 됐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저렴하게 땅을 받습니다. 그래서 외지인에게 팔 것이 아니라 이런 정말 일하려는 청년에게 주자. 마을 주민들이 그런 이제 마음이 모여서 한 1000평 정도 되는 땅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이까지 데리고 내려와서 이제 본격적인 시작하게 됐고, 지금도 이제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1000평 정도면 혼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래요? 네. 꽤 큰 거 아닌가 싶어서. 네,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남편이 감귤 농사 3년 차였는데 수익이 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연간 그 정도로 이제 수익이 나서 자신감이 붙은 상태였고요. 그래서인지 이제 추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땅 한쪽에다 펜션을 짓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1층에는 이제 저장 창고 같은 거 마련하고 2층에는 감귤밭이 보이는 그런 제주의 전형적인 마을 속에 펜션을 짓는데, 여기 또한 굉장히 지금 인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외지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지역에 내려가서 땅을 구하겠다 그러면은 잘 이렇게 소개도 안 해주고요. 그다음에 값도 비싸게 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좀 밟아가면서 천천히 접근하면 좀 리스크도 줄이고 비용도 굉장히 절감할 수 있죠. 예, 청년을 위한 귀농 지원 정책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텐데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네, 귀농귀촌 준비하신 분들, 청년분들 반드시 정책부터 들여다봐야 되는데, 정책 활용할 방법을 먼저 강구해서 마스터 플랜을 짜는 게 맞습니다. 그냥 마스터 플랜 짜놓으시고 해당되는 게 있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맞아요. 그래서 혼자 힘으로 온전히 귀농한다는 생각을 일단 버리시고 정책 활용법을 좀 들여다보시고, 이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계시다 하면은 가장 좋은 케이스인데 후계농 인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후계농 인증이라는 걸 받으면 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빌려 쓰는 것도 굉장히 쉽고요. 네. 그리고 다양한 청년농 육성 정책의 이 대상이 됩니다. 후계농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혜택들을 꼭 누리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이제 영농인으로 이제 귀농을 하시면은 바우처 카드가 있어요. 네. 바우처 카드를 10분 활용할 것을 좀 권해드리는데, 18세 이상 40세 미만이 영농인 대상으로 해주는 건데, 이 사람들이 독립 경영을 하는 경우에 월 100만 원, 그러니까 1년 차에 월 100만 원, 2년 차에 월 90만 원, 3년 차에는 월 80만 원을 매달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직불카드 형태로 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를 산다던가 이런 건 불가능하고요. 네. 오로지 생활을 위한 비용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거나 농업체를 운영할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요런 바우처 카드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한 3년 정도 지원을 적극 받는 거니까요. 예, 반드시 활용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생활 가이드 구선영 주택부동산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네, 라디오 메가즈 위켄드 이번 시간은 여행이 좋답니다. 송일봉 여행 전문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참 정취가 좋아요. 좋습니다. 예, 이맘때 좋은 여행지는 어딜까요? 일단 여의도 좋습니다. 네, 은행 나뭇잎이 맞아요. 아주 노랗게 물들었고 예뻐요. 이쁘고요. 네. 제가 지난 화요일하고 목요일 전라남도 장성을 다녀왔습니다. 장성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하면은 이보다 예쁜 가을은 없다. 그 정도예요? 제 느낌입니다. 아, 네. 다른 분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죠. 그런 곳인데 돌아오는 화요일에 또 이 장성에 갈 예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여행지도 전라남도 장성인데요. 장성은 어떻게 보면 남도에, 우리가 남도라는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이제 전라남도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남도의 단풍을 대표하는 명소인 백양사가 있는 곳으로 아주 백양사. 유명하고요. 내년 같으면은요, 지금쯤은 단풍잎이 거의 떨어져야 돼요. 이제 시기상으로. 근데 올해 전국적으로 단풍의 절정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그래서 이번 주말에 오늘하고 내일이죠.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 백양사를 찾아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장성 지역으로요. 네. 다음 주 초반까지도 아마 예쁜 단풍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주 싱싱한 정보입니다. 장성은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진짜요? 지나가 네. 보지도 못하셨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한번 가세요. 예. 소개시켜주세요. 네. 소개해주세요. 네. 이 장성은 별명이 있습니다. 문불여장성. 그러니까 여기 장성에 와가지고 글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고 묻지도 말아라. 아, 그만큼 네. 글을 잘 쓰는 분들이 많았나 보죠? 이제 그 석학이라고 불리던 이런 그 사람들이 이곳에서 머물거나 또 이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거나 곳인데요. 그런 만큼 장성 곳곳에 가게 되면 피람서원, 봉암서원, 고산서원 이런 서원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요월정, 청계정, 관수정 이외에도 많은 정자들과 서원들이 이제 이곳에 있습니다. 네. 장성의 많은 문화재 가운데서도 올해 지난 7월입니다. 네.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피람서원이 가장 대표적인 명소로 손꼽힙니다. 필암서원. 필암서원. 네. 가보셨어요? 아유, 가지 않고 제가 얘기를 하면은 그거 물어보세요. 아니, 궁금해서 어떤지. 아, 제가 찾아봤는데 정말 아름답네요. 여부려 일봉이라고 해주세요. 네. 여행에 대해서 물어보지 말라고. 아. 네, 그래서 이 피람서원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제가 생각해낸 말입니다. 네. 예. 여행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말아라. 홍일봉 선생님의 일봉. 네. 그래서 이 피람서원 같은 경우는 호남의 석학이라 불리던 하석 김인호. 네. 그 다음에 그분의 사위입니다. 양자징을 배양하는 아주 유서 깊은 서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그런데 이름만 들어서는 잘 네.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하석 김인호 선생은요, 예. 조선 12대 왕입니다. 그 인종과 그 깊은 인연이 있는 분인데요. 하석 김인호 선생은 인종의 그 세자 시절, 왕이 되기 전에 스승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스승의 학덕을 너무나도 존경했던 인종이 그 즉위를 하기 전에, 이분이 1544년에 즉위를 했거든요. 네. 즉위하기 전에 직접 이제 묵죽도는 이제 먹만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대나무를 그린 그림인데요. 네. 이것을 그려가지고 스승한테 선물을 했어요. 그런데 인종이 즉위를 하자마자 한 9개월 정도 만에 병으로 승하를 하게 됩니다. 지병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가르쳤던 제자가 이제 왕이 돼서 어떤 꽃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제 승을 하게 되니까 예. 하석 김인호 선생도 관직을 내려놓고 고향인 장성으로 내려와서 후학을 양성을 했고요. 뭐 제자이긴 하지만은 인종이 승하하신 매년 음력 7월 1일이 되면은 돌아가실 때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술병을 들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핑계도 있는 것 같아요. 술을 워낙 좋아하셨던 분이거든요. 그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술병을 들고 네. 앞산에 올라가지고 술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곡을 하고, 곡이라는 것은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 돌아가시면은 문상으로 하면은 에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통곡을 하고 또 술 한 잔 마시고 통곡을 하고 밤을 새웠다 그래요. 근데 그때 마신 술을 가리켜서 후세 사람들이 천명주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사실 천명주라는 뜻은 이분이 이제
태극과 관련해서 이론을 정립하면서 천명도라는 어떤 이제 관계도를 그렸거든요. 네네. 여기서 뭐 유래가 됐다는 이제 얘기인데 그때 마신 술을 좌우하고요. 하소 김인호 선생이 시도 많이 썼습니다. 모두 한 1500여 수의 시문을 남겼는데요. 네. 그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자연가, 자연이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 내용이 좀 이렇습니다.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절로, 산도 절로, 수 절로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절로, 그 중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절로 늙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술을 좋아하시는 좀 분들은 분위기 있게 읽어보시지 그러셨어요.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아, 그래요? 그 온유를 띄워가지고. 근데 이게 알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짧아서. 네네. 근데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했다 그래요.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절로, 술도 절로절로. 이분이 워낙 술 좋아했기 때문에 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풍광 좋은 데 살면은 술이 절로절로 술술 넘어갈 것 같죠? 예, 금방 그 응용이 됩니다. 그래서 단풍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장성군 북하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내장산하고 서로 산 넘어오는 내장산이고요. 산을 넘어오면 장성 땅인데 이 백양사 같은 경우는 담양의 추월산, 순창의 강천사 등과 함께 네. 이 호남 지역의 대표적인 단풍 나들이 명소입니다. 그런데 백양사의 단풍잎은 좀 작고 이렇게 아주 촘촘한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래요? 우리 애기 단풍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백양사 입구에 가면은 쌍계루라는 이제 누각이 하나 있는데 네. 누각 앞에는 이제 물을 막아가지고 연못처럼 만들어놨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백학봉이라는 학바위가 있고 예. 그래서 단풍이 붉게 물들게 되면은 그것이 연못의 그림자가 비치죠. 누각도 비치고 뒤에 있는 봉우리도 큰 봉우리도 예쁘겠어요. 비치고 그래서 사진 작가들이 제가 생각할 때 지금도 이거는 그 심지어로 99%입니다. 작가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사진을 찍으려고. 근데 단풍잎이 작고 촘촘한 거는 그 수종의 차일까요? 수종의 차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내장산 같이 굉장히 큰 단풍을 이제 개량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보기는 좋은데 이제 너무 크니까 한 10분만 보면은 잘 안 보여요. 근데 애기 단풍은 작잖아요. 예. 볼수록 더 그 정감이 가는. 그래서 우리 토종 단풍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단풍도 토종이란 말을 쓰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백양사가 있는 백암산도 유명하다면서요? 예, 뒤에 있는 산이 이제 백암산인데요. 이제 계절마다 색깔이 변한다는 이 백학봉, 백암산 안에 백학봉이 있고요. 네. 이 백암산 자체도 이제 등산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경사가 가파르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 가파르면 못 올라가겠네요. 이제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정상까지도 올라가죠. 그렇지만 일반 관광으로 가시는 분들은 네. 그 정도보다는 그냥 이제 그 백양사 주변에서 이렇게 단풍 구경을 하면은 아주 좋을 것 같고 옛날에 포은 정몽조 선생이 이곳에 찾아왔었는데요. 네.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아름답다라는 그 글도 남기기도 어쨌든 했습니다. 피람서원은 꼭 가보고 피람서원에 꽂히셨군요. 아니 소개를 워낙 잘해주셔서 네, 네, 오늘 잘 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송일봉 여행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한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와 멧돼지에 감염 시 발열이나 전신의 병변을 병으로 치사율이 최대 100%에 이르는 무서운 가축 전염병입니다.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에선 다음과 같은 증상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먼저 돼지들이 한데 겹쳐 있거나 귀에 점상 출혈 또는 사지 말단부 및 복부에 발적 혹은 충혈이 보일 때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또한 비강에서 출혈이 있거나 피부에 충출혈이나 괴사가 진행될 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의심되므로 방역당국에 즉각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의심되는 가축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88-9060, 1588-4060으로 반드시 신고해 주십시오. 재해 재난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TBS 58분 날씨. 비슷한 패턴의 전형적인 늦가을 날씨입니다. 주말인 오늘까지는 이렇게 맑은 가운데 아침까지 쌀쌀한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3.5도로 평년보다 1.9도가 낮게 기록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곳은 대관령이었는데 영하 4.6도, 제천과 장수 영하 3.9도의 아침 기온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상당히 크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올라서 서울, 대전, 전주 17도, 강릉, 대구 18도 등 15도에서 20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활동하기에는 낮에는 한결 편해지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맑겠고 동해안만 동풍의 영향으로 흐린 가운데 낮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에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레 새벽까지 비가 이어질 텐데요. 예상 강우량은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방 10에서 최고 40mm, 영동, 영남, 호남 지방 5에서 20mm 가까이 되겠습니다. 대기 상층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고 하층에는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되겠고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박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6도, 낮 기온은 15도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6.7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제1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882kHz, FM 94.7, 89.9MHz, KBS 대전 제1라디오입니다. HLKR. KBS 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조철수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은 미국을 향해 기회의 창이 닫혀가고 있다면서 연내에 미국이 전향적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국장은 어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모스크바 비확산회의 2019 한반도 세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 뒤 참관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국장은 이미 미국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줬으며 올해 말까지 미국 측의 어떤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면서 모든 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기회의 창은 매일 조금씩 닫혀가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을 살해한 뒤 NNL 이남으로 넘어가다 납포된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적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입국하는 탈북민을 전원 수용한다는 방침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예외적인 추방 조치와 정상적 귀순 과정에서의 범죄 상황은 전혀 다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사안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명백히 북한 이탈 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었으며 반체제 인사 등 정치적 범죄의 경우에는 이와 별도의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 기념일 전날인 어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베를린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자국민과 이웃 국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강력히 비판하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국 간의 결속을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해 동독 드레스덴에서 근무했던 전직 KGB 요원에 의해 어느 날 러시아가 이끌어지고 있는데 러시아는 이웃 국가를 침략하고 정적들을 암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선 중국 공산당은 새로운 권위주의의 비전을 만들고 있다면서 중국 공산당은 옛 동독과 유사하게 공포심을 주는 등의 방법과 전략으로 자국민을 압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서울 영등포구 고가차도를 달리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A씨가 다리 등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부터 11시까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일대에서 멧돼지 3마리가 잇따라 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사고는 둔촌 오륜역 앞 서안암 나들목 사거리 앞 등 반경 1km 안에서 연속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앞 범퍼가 깨지는 등 차량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멧돼지 사체를 확인해 구청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경기도 용인시 양지나들목 사거리 인근에서 고속버스와 승용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가 두 동강이 나는 등 크게 파손됐고 운전자 57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사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다 고속버스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그려져 있지 않았다면 상당히 좀 이제 우왕 뭐 하세요? 사람 많이 오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매수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과 몸이 마주치는 이제 굉장히 뭐 그런 그 외교를 많이 펼친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소련은 당시에 이제 경제난이 지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이제 설득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말씀 맞다나 빌리 브란트 총리 시절부터 동유럽 국가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침략을 받아서 많은 그 피해를 받던 네. 인명을 네. 잃었던 나라들에 대해서
그 유명한 그 바르샤바 무릎 꿇기라고 해서 네네. 예, 바르샤바 개토 봉기 기념 기생자 추념탑 앞에서 독일 현직 총리가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독일 뭐 옛날 독일하고 다르다. 이거는 민주화되고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독일이구나. 네. 이런 이미지를 심어줘가지고 속으로야 뭐 옛날 그 구원이 대단한데 네. 앞으로 이제 미래를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 이런 그 인식을 독일이 심어준 거죠. 그런 이제 바탕 안에서 서로 이제 힘을 나중에 그 기회가 되니까 콜 총리가 힘을 그 내부적으로 좌우 네. 힘을 다 합치고 해서 주변을 설득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작은 나라들도 설득하고 서로 이제 공존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힌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통일에 성공했지. 독일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다시 통일이 된다는 거는 정말 국제적으로 엄청난 위협이거든요. 그렇죠. 그거 이제 그런 걸 불식시키는 노력, 이 노력과 이제 신뢰를 심어준 거, 이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지금 빌리 브란트 수상의 바르샤바 무릎 꿇기 말씀하시니까 저는 일본이 바로 떠올라서 일본은 왜 이렇게 못하는 것인지 또 근데 뭐 이제 뭐 안 하는 걸 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자, 그 책이 된 끝으로 독일 통일에서 우리 지금 한반도 21세기 한반도가 얻어야 할 교훈 어떻게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뭐 통일을 해야겠다는 그 사람들의 신념, 의지 그리고 이제 희망 이런 건 기본적이겠고요. 거기다가 합쳐서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전략이 머릿속에서 이제 만들어져야 되겠죠. 네. 거기다가 또 독일 하나 눈여겨볼 게 동독 체제가 무너지니까 소독의 각 지자체들이 독일의 지자체들에게 저 일제히 이제 동독 지역에 달려가서 어떻게 이제 그 실한 경제를 꾸리고 어떻게 그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선진화한 국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그 교육과 지원을 그 제공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떤 지역별 협력의 모델인데요. 그 결과 동독은 국가 단위로 소독하고 흡수 합병한 게 아니고 동독의 각 주들이 독일 연방공화국 서독이죠. 그 연방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통일이 됐거든요. 네. 동독이란 나라를 서독이 흡수한 적이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서로 이제 협력을 강화하고 역대 맺어진 이제 지역별 예를 들어서 뭐 A주는 B를 지원하고 우리 같으면 이제 예를 들어 뭐 서울시는 평양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방식 이런 건 이제 굉장히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 독일과 같은 통일의 기회 그런 방식은 영원히 이제 재현되지 않겠죠. 네. 한반도는 또 배경이 다르니까 우리만의 통일 모델을 고민하고 하나하나 닦아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의 창 중앙일보 국제부의 최인택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뉴스월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10시 5분에 다시 찾아뵐 겁니다. 지금까지 평론하는 최영일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띄워드리죠. 차오 벨라 차오,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뜻인데요. 2차 대전 당시 이탈리아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에 반대한 의병의 노래로 많이 불렸다고 하네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35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이제 갓 돌이 지난 현준이와 엄마는 갈 곳이 없습니다. 집안 곳곳
곰팡이가 핀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래도 두 사람을 지켜주던 집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번 달 안에 집 나가라고. 그래서 진짜 빌고 빌어가지고 지금 당장 빼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애기랑 갈 데가 없다고. 21살 어린 엄마가 홀로 감당하기엔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가끔씩은 많이 서글퍼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건가 싶어서 많이 우울하고, 그래서 밤만 되면 많이 우는데 현준이가 맨날 그럴 때마다 엄마 이러면서 20개월 애기가 제 등을 토닥토닥 해줘요. 토닥여주면서 눈물 닦아주고. 포기하고 싶었던 과거도 있었지만 이전처럼 나약한 엄마가 아닌 현준이를 지켜낼 수 있는 힘 있는 엄마가 되리라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저번에 한번 소고기 묵국을 현준이한테 해줬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잘 먹는 거 처음 봤어요, 진짜. 소고기 묵국을 항상 해주긴 힘들어서 계속 해줄 수 있게 되면은 그러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세계 주요 도시 기상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날씨입니다. 동해중부해상에서 하층기류 수렴과 해기차에 의해서 비구름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름대가 시간당 10km의 속도로 남서진하고 있는데요. 해상에 주로 영향을 주겠지만 일부 해안에 유입돼 동해안에는 오후부터 밤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그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 17도 등 15도에서 20도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와 호남 지방에 비가 오겠고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인 목요일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충남과 호남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 서쪽에는 눈이 오는 동시에 수능 한파가 예상됩니다. 이날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로 예상되고 또 강풍과 풍랑 또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베이징은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 15도로 예상됩니다. 도쿄 역시 맑은 가운데 낮 기온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마닐라는 오늘 비가 내리겠고 낮 기온 32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 시민 1,100만 명 중 240만 이상이 호흡기 질환에 시달릴 정도로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태국 맑은 가운데 낮 기온 33도를 보이겠습니다. 유럽 지역의 베를린과 파리는 오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0.6도, 습도는 29%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제1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882kHz, FM 94.7, 89.9MHz, KBS 대전 제1라디오입니다. HLKI.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독도 인근 해상에서 소방 헬기가 추락한 지 열흘째인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가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사고 피해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대구 강서 소방서에 도착해 실종자 가족들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수색 당국은 함선과 항공기, 잠수사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헬기 탑승자 7명 가운데 실종자 4명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소속인이었던 가수 비아이의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오전 10시 양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비아이의 지인 A씨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해 비아이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양 전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 구매를 대신해주겠다고 속여 수백 명으로부터 5억여 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 8단독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26살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트위터에 방탄소년단, 엑소, 워너원 등 유명 남자 아이돌 그룹 콘서트와 티켓 구매를 대행해주겠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302명에게서 5억 1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서울 곳곳에서 각종 집회와 행진이 열립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합니다.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는 정오부터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청와대 앞으로 행진하고 인터넷 커뮤니티 루리앱 회원들로 구성된 북유계 사람들은 오늘 오후 6시부터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부근에서 검찰 개혁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1990년대 학생운동 세력이던 주사파 배후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던 박홍 전 서강대학교 총장이 오늘 향년 77세를 일기로 선종했습니다. 박 전 총장은 2017년 신장투석을 받은 뒤 당뇨 합병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최근 상태가 악화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발인은 11일이며 장지는 용인 천주교 묘지입니다. 의열단 창단 100주년을 맞아 의열단장이었던 약산 김원봉을 기리는 기념사업회가 창립합니다. 의열단 약산 김원봉 장군 기념사업회는 오늘 오후 서울시 구로구 성공회대학교 피츠버그홀에서 창립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약산 기념사업회는 앞서 창립 계획을 밝히면서 김원봉 장군의 의열정신과 독립활동을 기리는 기념사업, 의열단원 발굴과 선양사업, 친일 청산 등을 주요 사업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일본 규슈섬 남부의 화산섬 사쿠라지마가 분화해 화산가스와 화산재 등이 수천 미터 높이로 치솟았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24분쯤 일본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 사쿠라지마 미나미다케 정상에 있는 화구에서 폭발적인 분화가 발생해 약 5천 높이까지 화산가스와 화산재가 치솟았습니다. 사쿠라지마 미나미다케 정상 화구에서는 올해 130차례 이상 폭발적인 분화가 관측됐습니다. 고국으로 추방되면 사형당할 수도 있다면서 필리핀 정부에 망명을 신청한 뒤 20일간 공항에 억류돼 있던 민대회 이란 대표 여성이 강제 추방을 피하게 됐습니다. 필리핀 법무부는 어제 이란 출신 바하레자레 바하리에게 6일자로 1951년 유엔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됐음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하리는 지난달 17일 두바이발 비행기를 타고 마닐라 공항을 통해 필리핀에 들어오려다가 인터폴 수배에 따라 입국이 거부되고 이란으로 추방될 위기에 처하자 필리핀에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흐리고 낮부터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오후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주말 동안 농도는 전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0도로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 11시 5분입니다. KBS 안녕하세요. 경제세미나 박종훈 기자입니다. 우리 교육은 말로는 융합교육을 외치는데 실제 대학에서 융합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미국 매사추 공과대 융합교육 비중은 90%인데 서울대 공대는 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10여 년 전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최대 애로사항은 규제와 자금 조달이었지만 지금은 이구동성으로 뽑을 인재가 없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 기술혁신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커져만 가는데 이를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 시스템은 무방비 상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하루에 18,000개꼴로 정보기술 벤처기업을 창업했는데 우리나라는 한 해 동안 38,000개로
중국의 고작 이틀치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해 함께 생각해보는 세미나를 김성애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간개발연구원에서는 이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을 초청해서 세상 먹어 삼킨다는 소프트웨어 그냥 될 리가 없다. 조금은 신랄한 제목으로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교육의 문제점과 이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이 조 회장은 요즘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흑수저 출신으로 성공한 벤처인으로 유명합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중학교 2학년 때 서울에 올라와서 가전수리공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요. 또 이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하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이 학생 신분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이 본관 1층에 연구실을 배정받을 정도로 일찍부터 이 기업가 정신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창업한 비트컴퓨터라는 회사는 소프트웨어라는 단어조차 생소하던 1983년에 국내 대학생 벤처 1호 그리고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 1호로 설립돼서 숱한 벤처 신화를 써왔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세상을 먹어 삼킨다 소프트웨어 그냥 될 리가 없다는 주제로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의 강연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는 누구든지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들어가 보면 별로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소프트웨어의 특성이 뭐냐면은 이 승자 독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이 그냥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제조 산업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마켓쉐어를 서로가 나눠 가지긴 하지만 이 소프트 분야는 어떤 이 마켓쉐어를 서로가 몇 프로씩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위너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근데 그런 세상에 우리가 얼만큼 더 많이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다음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조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국내에 첫 도입이 된 것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2009년. 이거 2009년 11월입니다. 근데 20년 사이에 세상을 너무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놓은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LP판도 있었고, 그다음 녹음기도 있었고, 나중에 CD도 있었고 했지만, 뭐 대중적으로 많이 썼던 것은, 테이프를 쓰는 녹음기를 썼을 겁니다, 아마. 근데 녹음기를 만들고, 그 다음 테이프를 유통하는 과정상에서 보면은, 어쨌든 전자공학이나, 그 다음 기계공학이나, 왜냐하면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 기계공학이나 화학공학, 웬 테이프에도 거기 미세한 자성 가루를 입혀야 되기 때문에 화학 전공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좋은 회사 입사를 해서 일을 했고, 그 다음 공장 라인은 지금쯤 녹음기를 만든다고 하면 자동생산 라인에서 이렇게 만들겠지만 10여 년 전에는 그야말로 그러니까는 손으로 이렇게 다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것도 수만 명 이상. 그런데 우리가 음악을 듣는 미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요, 한 3명이 한 4달 만들면 만듭니다. 그러니까 서너 명이 4달이면 만드는 소프트웨어 하나 때문에 그런 많은 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지난 10년 사이에 있었던 현상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요즘 비디오 안 들고 다니잖아요. 캠코더라고 하는. 그러니까 캠코더 없어져 버렸죠. 그 다음에 사진 카메라도 없어졌잖아요. 한때는 똑딱이라 해서 그냥 미니 카메라가 주머니에 쏙 넣고 다녔던 그런 재미도 있었는데 이제 그마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똑딱이 카메라 기능보다도 스마트폰의 기능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게임기, 그 다음 PDA도 한때는 또 뜰는 시장이라고 다 이해했지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 내비게이션도 보면은 인베디드 돼 있는, 그러니까 자동차에 돼 있는 거는 쓰고 계시겠지만 별도로 사는 기능은 또 없어지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티맵이나 그 다음에 카카오 맵을 다 대신해버리고 심지어는 거기 없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없는 기능이라고 하면은 지금 어느 고속도로를 가고자 하는데 근데 색깔이 노란색인 거예요. 정말 이 시간 노란색이 맞을까 하고 그냥 그 지역에 붙어 있는 CC 카메라를 불러다가 현장 사진을 동영상을 보면서 볼 수 있는 기능까지 지금 현재 여러분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잘 쓰진 않으시던데요. 어쨌든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ATM, 은행도 은행 지점이 없어지고 있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지만 ATM을 대체해서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한동안은 그랬죠. 그러니까 지점이 없어지고 그 다음 자동화되어 있는 ATM이 대신할 것이라고 했지만 ATM조차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스마트폰으로 그냥 그 이체, 자동 이체 다 끝내버리고 조회 다 하고 다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은행에 갈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 바뀌어버리고 요즘 여러분들은 TV를 보시는 세대입니다. 여러분은 TV 보시는 세대지만 젊은 아이들은 TV를 보질 않고요. 그 다음에 그 TV도 다 스마트폰으로 다 봐버리고 하니까 일단 이제 그 TV도 또 그 항상 그 뭡니까 공중파를 시간대 맞춰서 방송을 그냥 보러도 한 걸 보는 브로드캐스트 한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맞춤형으로 골라서 보는 시대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상파 방송이 광고료가 그러니까 혈격이 떨어지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다. 시청이 포함해서. 그러니까 TV도 없어져 가는 거예요. 단지 이제 TV 시장이 되는 분야는 뭐냐면 대형 TV, 뭐 우리들 이 연세에 맞는 그냥 대형 TV는 시장은 살아있지만 소형 TV는 다 싸그러져 가는 겁니다. 그럼 그것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유튜브로 인해서 없었던 점에서 그 사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BTS가 만들어지고 했던 것은 유튜브가 없었으면 절대로 우리 한국의 이 노래 잘하는 그 가수들이 글로벌 베스트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세상이 바뀌어가는 것이 그야말로 오래전 동안 축적을 통해서 오늘까지 오는 것이 아니라 불과 10년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어떤 거는 몇 년밖에 안 된 거죠. 맥시멈이 10년이니까. 물론 이 스마트폰 2008년부터 나온 건 맞습니다. 맞지만 국내에 상용화된 것은 2009년 11월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오래된 그 역사를 이야기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2014년도에 그러니까 한국 언론을 포함해서 전 세계 언론에 이 기사가 그야말로 탑픽화시키면서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향후 20년 후에 사라질 직업, 그러면서 한 20가지 정도 요약을 해서 나옵니다. 저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걸 자세히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리지널 이 논문을 찾아가 봤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2013년 말에 발표한 논문인데 거기 보면은 20가지가 아니라 702가지의 직업군을 요약을 해서 분석을 해놓았던 겁니다. 근데 이걸 쭉 보게 되면 그거는 참 우리 젊은 친구들이 선망하는 쪽이 많아요. 뭐 텔레마케터는 아니겠지만 회계사 쪽도 선망하는 쪽이고 기계 전문가, 비행사 뭐 이런 어떤 경제학자 이쪽은 선망하는 직업인데 그 중에서 회계사는 가장 선망하는 직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경상대학 출신들이. 근데 이 사라질 직업이 무려 탑2예요. 94%라는 겁니다. 이거는 2013년에 발표했으니까 지금 이제 15년쯤 남았을 것 같은데 물론 자세하게 20년이 없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제가 이거를 702가지 직업군을 분석해 놓은 자료를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부 다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비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사라지는 직업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가 얼마큼 세상을 집어삼킬 건가에 대한 것은 그냥 어떤 특정 분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전 산업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인데 우리는 그냥 중요하다고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 거죠. 이거는 불과 이제 석 달 전에 LG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건데 뭐 그렇게 크게 창업거리는 못 됩니다. 당장 버그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은 변호사가 사라질 확률은 3.5%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살아있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한 달 전에 그러니까는 AI 변호사와 그 다음에 실제 변호사와 인간은 그거를 대회를 했는데요. 압도적으로 AI 변호사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통계도 틀리는 거예요. 틀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될 정도만큼 빠르게 가고 있다는 걸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측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제까지도 업데이트해서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지난 10년 주기로 30년, 20년, 10년 전 이렇게 해서 주기로 해서 제가 조사를 한 자료를 제 강의에 자주 쓰는데요. 그러니까는 30년 전인 우리가 이게 1989년 이때는 여러분 여기 계시는 세대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하실 텐데 그 당시에 히다치, 파나소닉, 토시바, NEC, 후지츠, 샤프, 산요 이쪽 회사의 가전제품을 사는 것이 로망이지 않습니까? 비싸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그 세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 지나니까 이 많았던 일본 회사 그 중에서 그러니까 30년 전에는 탑10에 들어가 있는 IT 회사들 중에 8개 회사가 일본계 회사였는데 그런데 결국은 10년 지나니까 소니 하나만 특별히 하고 나머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없어진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소위 다른 회사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전에는 방송이었고 이제는 이제 통신이 뜨는 시기입니다. 통신이 뜨니까는 통신과 관련 있는 회사들이 이제 탑10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2009년 꼭 10년 전에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프트 회사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게 밑에 바탕 칠을 한 것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입니다. 소프트웨어 회사들인데 지금에 보면 어제까지 통계에 의하면은 이 탑 10 중에서 7개, 그것도 탑 7이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20년 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웨어가 604빌리언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웨어가 이 당시에 가다가요, 그 다음에 10년 전에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나는데, 여기에서 우리 하나 읽으셔야 될 것이, 사실은 99년도가 보면 밀레니엄 특수로 해서 IT 특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미국 나스닥 지수도 5천까지 올라갑니다. 우리 한국의 코스닥은 283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꺼집니다. 동반 하락을 합니다. 나스닥도 꺼지고 코스닥도 꺼집니다. 근데 나스닥이 지금 한 8층까지 갔을 겁니다. 8층까지 가가지고 다시 완전 U자가 아니라 J컵으로 올라갑니다. J컵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 월드뱅크가 604 빌리언이었는데 지금은 1000빌리언 이상 올라간 거예요. 중간에는 오히려 떨어지지 않습니까? J컵이다 보니까 우리는 그 당시 2830이었던 지수가 지금 얼마인 줄 압니까? 그러니까 600 정도 되는 거예요. 600 정도. 완전 우리 L컵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벤처해야 되는데 크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막 그냥 밑빠진 독에 밀을 붙이고 창업을 독려하고 하긴 하지만 실제 우리가 희망치는 어디 있냐면은 내가 성공한다는 답변이 어디서 나옵니까? 정했던 답변은 고등학교 때는 가르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냥 사회대학교의 수업 과목들입니다. 이게 고등학교 때 가르쳐요. 이보다 더 많이 가르친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요, 중학교 이렇게 시간 수보다 많기도 하지만 금년에 결정한 사항이 뭐냐면은 2022년부터는 대학교 입학 시험에 내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택은 좋은데 입학 시험에 3점 내지 6점짜리 과목 배정을 해달라. 그렇게 로비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교육을 편성을 하고 하는 분들의 위원들이 전부 다 교육학생입니다. 거기 IT, 미래학 한 명도 없어요. 왜 이들 선도적으로 이렇게 집중으로 교육을 시켜내는데 우리는 안 하고 못하고 있냐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게 내일의 현상인 겁니다. 이 상태로 갖고 어떻게 우리가 4차 산업 선도국가 됩니까? 지금 중고등학교에 우리 시수 늘리자고 그렇게 노력해서 갖다 놨고 외국에 비해서 형편없는 이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가르칠 선생님도 안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산업은 정답 독식이 없습니다. 그냥 마켓쉐어로 나눠 가지는 겁니다. 그러는데 4차 산업 전부가 소프트입니다. 뭐 AI 이야기하고 뭐 빅데이터 이야기하고 모두가 소프트입니다. 그 다음에 결국 우리나라 운명은 여기 달린 거잖아요. 달렸다고 생각하면 개발자의 양과 질에서 달립니다. 지금은 걱정스럽습니다. 이거는 저만이 아니라 여기 오피니언 리더 있으면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먹어 삼킨다는 소프트웨어, 그냥 될 리가 없다라는 주제로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의 강연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현장 상황으로 녹음 상태가 좀 좋지 않았는데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IT 교육의 질적, 양적 문제가 미래 산업의 최대 걸림돌이 될 텐데요. 승자독식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의 운명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양과 질에 달려있다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성희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경제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종훈 경제 전문 기자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추위가 풀리고 압수수색을 하면 자료 검토 등을 충분히 해야지 서두를 이유가 없다면서 정 교수 기소와 조 전 장관 소환을 연결해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조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도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늦어지는 이유로 보입니다. 정 교수는 구속 뒤에도 건강 상태를 이유로 3차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오는 11일 정 교수 기소 이후 이르면 다음 주 중반쯤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전격 압수수색 이후 이미 2달 보름 가까이 끌어온 수사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된 조 전 장관 동생의 구속기한을 오는 19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오늘 열린 모스크바 비확산 회의 한반도 세션에서 북한 외무성의 조철수 미국 국장은 기회의 창이 매일 닫히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미국의 결정을 기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모스크바 비확산 회의 한반도 세션에 참석한 북한 외무성의 조철수 미국 국장은 미국을 향해 기회의 창이 매일 조금씩 닫혀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미국 측에 응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 국장은 북한이 미국에 많은 시간을 줬고 올해 연말까지 결과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내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지 못할 경우의 북미 협상 전망에 대해선 지금까지 북미 관계가 양국 정상의 사적 관계에 기반해 지탱돼 왔음을 강조하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조 국장이 참석한 비확산 회의 한반도 세션에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대북 특사도 참관자로 자리를 함께했지만 서로 간단한 인사를 나눈 것 외에 본격적인 대화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북미, 남북 정부 인사 간의 회동 여부가 관심을 끌었지만 현재까지 실질적인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스크바 비확산 회의는 내일 폐막됩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전자담배와 관련한 질환 의심 환자는 2,000명이 넘었고 사망 의심 사례도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폐질환의 발병 원인을 놓고 그동안 역학조사를 벌인 보건당국은 마리화나 복합물질인 THC의 첨가제로 쓰인 비타민 E 아세테이트가 중요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최동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전자담배 폐질환 의심 사례와 관련해 마리화나 복합물질인 THC의 첨가제로 사용되는 비타민 E 아세테이트가 중요한 발병 원인으로 지목됐다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선임 부국장 앤슈쳇 박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새로운 발견은 매우 의미가 있다면서 우리는 강력한 범인을 찾아냈다고 말했습니다. 슈쳇 박사는 물론 더 많은 실험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면서 다른 함유 물질이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10개 주에서 발병한 전자담배 관련 폐질환 환자 29명으로부터 추출한 샘플에서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환자 28명 가운데 23명의 샘플에서 THC 또는 THC 대사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비타민 E 아세테이트는 매우 끈적이는 점액성 형태로 존재하며 폐에 달라붙는 특징을 지닌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내에서는 전자담배 관련 폐질환 의심 환자가 2,000건이 넘게 됐고 지난 5일까지 40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전자담배 업체 듀는 청소년 흡연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들 사이에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인 박하향 전자담배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가향 전자담배의 구매 가능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향 전자담배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당초 입장에서는 후퇴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21세의 나이 제한을 두려고 한다면서 다음 주 구체적인 규제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독도 인근 해상에서 소방 헬기가 추락한 지 열흘째인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가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사고 피해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대구 강서소방서에 도착해 실종자 가족들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수색당국은 함선과 항공기, 잠수사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헬기 탑승자 7명 가운데 실종자 4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소속 연예인이었던 가수 비아이의 마약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오전 10시 양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BI의 지인 A씨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해 BI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양 전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회사 돈으로 딸의 필리핀 보모를 고용한 혐의 등을 받는 유명 침대 회사 시몬스의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시몬스 대표 안모 씨를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필리핀 여성 2명을 회사 마케팅 직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실제로는 자택에서 자녀를 돌보게 하면서 월급을 회사 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집에 들여놓을 가구를 사들이는데 회사 돈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베트남 관광도시 다낭에서 한국인 6명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마약류를 투약하다 현지 경찰의 단속에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온라인 매체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다낭 경찰은 지난 5일 새벽 시내 한 노래방 업소를 급습해 47명을 마약류 투약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베트남 현지인이 12명이었고 25명으로 여기에는 중국인 18명과 말레이시아인 1명 외에 한국인 6명도 포함됐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들은 업소에서 마약류의 일종인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 녹화를 시작합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부권으로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 창원 1터널 안 1차로입니다. 승용차 사고 처리 중이라 7원 분기점부터 5km 구간이 막혀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달안에서 화성 휴게소 사이 8km 구간이 더딘 이유도 이 화성 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서서울 요금소부터 조남 분기점 또 일찍에서 금천 사이로 차들이 많고요. 반대 목포 쪽은 서평택 분기점부터 서해대교 사이로 정체가 길게 이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한남에서 서초 사이로 밀리다가 이후 죽전 휴게소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난 승용차 처리 중이라 서울 요금소부터 속도가 떨어지고요. 충청권 들어서는 마냥 휴게소부터 옥산 사이 39km 구간에서 정체가 급심합니다. 그런데 이 마냥 휴게소 2차로에서 조금 전 사고도 발생했으니까요. 잘 살펴 지내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뉴스 속 법률. 네, 뉴스 속 법률입니다. 오늘도 정의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의연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 어떤 사건인가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표적인 술하면 이제 소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좀 있으면 연말이다 해서 이제 많이들 드실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외국 영화인이 이제 우리나라 영화에 아주 자주 나오는 그 녹색병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만큼 소주는 이제 단지 우리나라 술이 아니라 어떤 그 우리만의 감성을 담는 매개체라도 볼 수 있는데 근데 또 이 소주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 당대 유명한 최고 인기를 달리는 그 연예인들이 광고를 한다는 소주 광고를 한다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연예인 인기가 최고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광고 효과이겠지만 누가 모델을 하느냐에 따라서 판매량의 영향을 실제로 받는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연예인, 특히 여성 연예인이 소주 광고에 등장한 것은 이제 1998년도라고 하는데요. 이때 모델이 그 이영애 씨였습니다. 이 소주 모델이 이제 여러 명이 거쳐갔는데 뭐 김태희 씨도 있었고 영화배우 하지원 씨 그리고 이제 아이유 씨를 거쳐 지금 이제 걸그룹 레드벨벳의 그 아이린 씨가 하고 있다 그래서 좀 신선한 충격이 있었는데요. 충격까지. 네. 2000년으로 넘어오면서 소주업계 새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로 이제 땡땡땡땡 소주가 등장했는데 이때 모델이 그 바로 당대 원탑 여가수인 그 이효리 씨였습니다. 그래서 이효리 씨가 소주 광고 사상 최장기간 5년 동안 장기 계약을 하고 그 모델을 하면서 이 소주 브랜드를 시장으로 그 완전 메인으로 진입시켰다고 이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번 모델이 바뀌고 지금 이제 수지가 모델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판매량이 늘어서 뭐 하드 캐리 하고 있다 이러면서 광고 업계는 이제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소주 광각 박사 같은 말씀만 쭉 하셔서 이게 변호사가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소주 광과 관련된 사건인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 소주 등 술병에서 연예인 사진을 이제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주무 부서인 그 보건복지부가요. 음주가 너무 미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술병에 이제 연예인 사진을 좀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주류 광고의 기준은 이제 우리 국민건강증진법에 나와 있는데요. 그 하위 법령인 시행령 10조에 이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말 그대로 이제 국민 건강을 증진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렇죠. 법인데 네. 제7조에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건강 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해 광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광고를 금지를 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더 자세히 살펴보면 1번 음주 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2번 음주가 이제 좀 이건 웃긴데요. 체력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3번 음주가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이제 술을 마시면 체력이 향상됩니다. 이런 광고는 하지 않겠죠. 순간적으로 그 머리 부분이 심하게 훼손된 채 죽어 있었습니다. 예. 네. 자연사가 아니라는 이제 판단하에 수사가 진행돼서 그리고 이제 용의자가 검거되었고 자기가 토순이를 살해했다 이렇게 자백을 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검찰이 송치를 이제 기소 의견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죄명이 재물손괴죄라고 했어요. 이제 동물을 재물로 물건으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형사 사건이고 형법을 적용해야 되는 사건인데 형법의 대원칙이 이제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가 죄가 되려면 법에서 정해져 있을 때만 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반려견을 살해했는데 형법을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동물을 살해한 자는 뭐 어떻게 처벌한다, 징역 1년이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물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물건일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낸 가장 근접한 조문이 재물손괴죄가 되는 것입니다. 재물손괴죄는 이제 3년 이하 징역, 700만 원 이하 벌금형인데 동물학대의 경우 이제 실제 실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된 것도 아주 소수 재판이 있고요. 대부분 벌금형으로 선고되거나 무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네. 이 법률이 만들어질 때와는 그 이제 동물을 보는 우리의 눈이 확연히 달라져 있는데 특히 뭐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가족같이 여기는 분들도 계실 테고 참 많죠.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 있는데 어떤 해결책이 없을까요? 법원은 뭐 아시다시피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렇죠. 곳이라서 법이 바뀌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제 생각에는 뭐 동물 살해죄 같은 명칭으로 형법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니면 이제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이런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이 사건과 같이 반려견을 무참히 살해한 경우 형량도 높아지고 또는 이제 동물을 단순히 물건 취급하는 인식이 이제 줄어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반려견, 반려묘는 익숙한데 애완동물로 여러 가지 동물들을 키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어디까지를 생각해야 될까 이것도 참 뭐 그것도 아마 법에 규정을 하면 좋겠지만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에 조항을 넣는 경우 말씀해 주셨고 민법 측면에서 고려할 점 있지 않을까요? 네,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봤을 때도 동물이 재물, 즉 재산적 가치가 있는 그냥 물건으로만 해석이 되면 대단히 좀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채무가 많아서 강제 집행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뭐 TV도 뺏기고 집도 뺏길 수 있는데 뭐 10년, 20년 키우던 뭐 반려견 진돗개가 있었다 그러면 그 진돗개도 재물, 물건에 해당되니까 채권자에게 뺏기게 됩니다. 재물로 보니까요. 물론 이제 채무가 많은 것을 뭐 칭찬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 인간적인 삶, 15년 정도 데리고 있었던 진돗개를 뺏긴다는 거 이런 걸 강제 집행 당한 것은 좀 온당치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은 뭐 강제 집행을 금지한다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집에 진돗개 키우세요? 진돗개는 아니고 예전에 강아지 키운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감정이 들어가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개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주말이 좋다. 여행이 좋다.
좋다, 여행이 좋다. 권다현 여행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가 입동이었고요. 아침에는 서울에 얼음이 얼었다고 하는 기사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겨울이 부쩍 가까워졌고 가을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초조하기도 한데 좀 알차게 네. 즐겨봐야죠, 그래도. 네, 요즘 또 한참 그 제철 먹거리가 있습니다. 가을 낙지. 아이고, 좋죠. 인데요. 이왕이면 이런 낙지를 직접 잡아서 먹는다고 한다면 더 맛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겨울 앞두고 건강도 챙기고 한가로운 가을 풍경까지 즐길 수 있는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바로 서산에 자리하고 있는 웅도입니다. 서산이요? 네. 나의 살던 고향입니다. 아, 그렇구나. 웅도도 그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웅도는 잘 모르는데 곰을 닮은 섬인가 보죠? 이 웅도 하니까? 네네, 그렇죠. 이름에서 짐작하듯이 이제 곰을 닮은 섬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그 뜻을 조금 이해를 해보려고 이제 지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뭐 곰이 웅크리고 앉은 모양이라고 하는데 지도로 보니까 그 마치 강아지 꼬리처럼 이렇게 조도라는 속을 달고 있는 섬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앙증맞은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 그 지도에 보니까 웅도로 들어가는 길목에 조금 독특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웅도 바다 갈라짐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진도, 무창포 이런 곳들처럼 이곳 웅도 역시 하루 두 번 바닷길이 열리는 섬입니다. 그래서 매일 이제 시간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아마 웅도 찾으시려면 이런 바다 갈라짐 그 시간을 좀 확인하셔야 될 텐데요. 그래도 이 바닷길 넘어 섬이긴 해도 웅도와 육지 사이의 거리가 불과 700m 정도고요. 수심도 얕은 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뭐 징검다리를 놓아서 만조 때도 건너갔었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지금은 다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고개 바닷물에 잠겼다가 떠오르는 풍경이 또 재미있어서 사진 찍으시는 분들도 많이 찾으시는 곳입니다. 아, 다리가 바닷물에 잠겼다 떠올랐다 한다고요? 떠오르는 거죠. 네네. 썰물 때는 올라왔다가 밀물 네. 때는 없어지고. 네네. 마치 제주도 들어가는 길목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잠겼다 올라왔다 하는 거죠. 일부러 이런 거 보여주려고 좀 낮게 다리를 만들었나 보죠. 수심도 낮고요. 네네. 네네. 이제 바다가 갈라진다고 하면 이제 양옆으로 쫙 펼쳐지는 갯벌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낙지 생각도 이제 이어지는 것 같고. 네네. 그 웅도가 품고 있는 갯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바닷길이 열리면 이제 웅도 주변으로 서해의 그 생태계 보고로 평가되는 가로림만 녹화를 시작합니다. 형사 8단독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2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트위터에 방탄소년단, 엑소, 원어원 등 유명 남자 아이돌 그룹 콘서트와 팬미팅 티켓 구매를 대행해주겠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302명에게 5억 1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르면 다음 주 보수통합 논의를 위한 당내 기구인 가칭 통합추진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단장에는 오선 원유철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한국당은 유승민 의원이 이끄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변혁과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과 통합추진단 출범을 위한 내부 검토 작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의 대화 창구를 만들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다음 주 중에는 실무팀이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기름값이 5주 연속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을 보면 11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1원 90전이 내린 리터당 1,535원 10전이었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유류세이나 종료 직후인 8월 말부터 6주 연속 상승하다가 10월 둘째 주부터 계속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국 주유소 정유 가격도 전주보다 2원이 내린 1,381원 50전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흐리고 밤까지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일요일은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오후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 서울 지방의 기온은 16.7도, 습도는 31%입니다. 지금까지 이성민이었습니다. KBS 제일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2시 5분입니다. KBS.
물타기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이슈가 생겼을 때 다른 이슈를 섞어서 논점을 흐리는 화제 전환용 물타기가 있겠고요. 주가가 떨어지면 낮은 가격의 주식을 더 사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는 주식 물타기도 있습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에스프레소의 물타기, 아메리카노를 떠올리실 테고요. 어떤 분들은 바다에서 물타기, 파도타기가 생각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타기 하듯 한 주의 고단함 희석시켜주는 주말이었으면 좋겠네요. 김태현의 시대음감 시작합니다. 그래도 주말은 온다. 시대를 읽는 음악 감상의 시대음감 김태훈입니다. 물타기라는 용어가 이제는 그렇게 간혹 들려지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 아닌 게 됐죠. 네. 아마도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이토록 많이 사용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뉴스의 생산량이 워낙 많아서요. 이게 사실 뉴스의 생산량이 많지 않으면 어떤 주요한 화제를 다른 뉴스로 덮기가 사실 쉽지 않을 텐데, 저희가 소개해드린 코너인 머스트앤머스트만 들어봐도 일주일에 쏟아지는 그 화제가 되는 뉴스들이 워낙 많다 보니 가까이 뉴스들이 서로를 잡아먹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가장 이제 많이 사용될 때 그 상황을 보면 이제 정치권의 뉴스를 되게 뭐 연예계 뉴스가 덮는다든지, 혹은 정치적 뉴스가 어제까지 화제가 됐던 뉴스를 덮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정치인들이 그래서 소위 이 물타기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직업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들 많았잖아요. 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조국 물타기다. 공수처법 우선 처리도 조국 물타기다. 황교안 보수통합 기자회견은 박찬주 육군대장 영입 문제에 대한 물타기다.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좀 나은 거예요. 정치권 이슈를 정치권 이슈로 그래도 덮으려고 하니까. 한동안 왜 연예인들 약간 피해의식이 있었잖아요. 굵직한 정치적 이슈 있을 때마다 몇 년 전의 문제까지 끄집어내서 연예인들의 뉴스로 물타기를 한다 하는 피해의식 아닌 피해의식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연예 뉴스로는 도저히 덮을 수 없는 정치적 이슈들이 센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정치적인 뉴스들이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듯 검색순위 1, 2위를 다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물타기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오프닝 멘트 보면서 하고 있었는데, 우리 제1작가죠. 생선작가가 진지한 시사방송이 주를 이루는 KBS 1라디오 채널에서 건성건성 방송하는 듯한 시대음감이 물타기다 하는 이야기 하더군요. 너무 채널이 심각한 프로가 있으면 사람들이 잘 영입이 안 되니까 만만한 프로 하나 만들어서 평균치를 만든다. 약간 짜증이 나긴 했습니다만 어느 틈인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노래 부를 때도 그렇습니다. 소위 우리가 바이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악기를 연주할 때 비브라, 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음정을 내기 쉽지 않을 때 그 기교 중에 하나로 위와 아래음을 이제 오가면서 음정을 흔들어가지고 평균치로 맞추는 경우가 생기는데, 말하자면 이제 우리 방송이 위와 아래음 중에서 이제 아래음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맞나? 이런 표현이 맞는 건가요? 자, 평일 내내 많은 스트레스 받으셨을 것 같고요. 또 복잡한 일들 꽤나 많으셨을 것 같은데, 주말 동안은 그와 정반대되는 좀 느긋한 리듬으로 생활하면서 일주일에 물타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대 이슈들 새로운 시선과 음악으로 풀어봅니다. 시대 음감. 토요일, 일요일 오후 2시 5분, 밤 10시 5분 하루에 2번 방송합니다. 팟캐스트로는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물타기에 대한 오프닝이라고 음악을 골라오라고 했더니 생선 작가가 물가소년들의 음악, 비치보이스의 음악을 가져왔습니다. 우드니비.
주간 사람들이 많이 본 뉴스 그리고 많이 봐야 하는 뉴스를 소개합니다. Most and Must. KBS 저널리즘 토크쇼 제2의 팀장 김양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에게 참고 말씀 하나 드리면요.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시점이 11월 8일 금요일입니다. 네. 현재 시점까지 나온 기사들과 을 바탕으로 코너가 진행되는 점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 주간 많이 본 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네, 이번 한 주도 굉장히 다채로운 뉴스가 나왔고 또 다채로운 뉴스가 소비가 됐어요. 다만 뉴스 소비량 자체로 보면은 약 2주 전 또는 한 달 전보다 조금 줄었어요. 조국 사태에서 워낙 많은 뉴스들이 소비가 됐었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이슈들이 이제 분절되면서 녹화를 시작합니다. 좀 보고 헌병도 좀 해보고 이런 게 있어야지 군대 갔다 와서 말거리라도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도 하셨고, 이제 군인권위원회에서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렇다, 삼천교육대를 한번 보내야 되는데 라고 또 이제 발언을 해서 각종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제 종합선물세트처럼 등장을 하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분은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인재 영입에 반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한국당 내부에서 황교안 대표는 인재다라고 하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영입을 하려고는 했으나 뭔가 모양새가 굉장히 좋지 않게 결판이 난 그런 모습이 된 상황입니다. 공관병 갑질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이 중이니까 재판 결과를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말씀을 하시는 데 있어의 그 어떤 충의 같은 게 정치를 하시기에는 국민의 어떤 그 감정이라든지 상식적인 어떤 이해 수준을 맞추시기 그렇게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공관병 갑질 아직도 있겠죠. 예, 제가 사실은 투스타 운전병이었는데요. 오. 예, 공관에 좀 있었어요. 한 10개월 정도 있었는데 별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옛날 얘기는 합니다만 골프채 맨날 땄고요. 네, 모종삽 들고 나가서 당번병하고 채소 재배에다가 반찬상에 올리고요. 제가 가장 기억하는 게 지금은 그런 장군님들 안 계실 거라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닭똥집을요. 닭모래집이요? 닭모래집. 네. 닭모래집을 이렇게 손질이 된 걸 사오시면 괜찮은데 꼭 안 된 걸 사오셔서 제가 닭모래집 손질에는 일가가 있습니다. 한 10개월 동안 닭모래집 손질을 해서 또 꺼내게 되네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공관병은 일단 신의 아들이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썩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고요. 저 사실 군대 얘기 자꾸 하게 되는데 이등병 때 트럭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병장 달고 이제 공간에 좀 있었습니다. 다른 이야기 하죠. 네, 한국당과 연결된 키워드가 또 다른 게 중진 용퇴론이 올랐어요. 선거가 내년 총선이 다가오는 게 정말 물리적으로 느끼는 게 이제 각 당에서 누군가는 불출마를 하겠다 선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는 너 나오지 마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서로 출마에 대한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오가는 모습입니다. 네. 한국당에서는 중진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영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강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요. 3선 이상의 의원들은 이제 험지를 출마하든지 아니면 나오지 말아라 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내용의 이 기사도 조선일보에서 쓴 거였거든요. 네. 나오지 말라라는 기사요. 즉 문재인을 반대하고 영남을 빼면은 한국당에는 뭐가 있냐, 보수층도 질린다라는 기사를 또 조선일보에 내서 상당히 많이 읽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반대 아닌 반대를 위한 반대 이외에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조국도 안 되고 공수처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반대 이외에 한국당이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좀 제시했다거나 이런 법안을 좀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지난 몇 개월 동안.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야당이 되면은 다들 뭔가 전력이 이상해진다, 야당다운 야당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일단 정권을 잡았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인재 풀이라든가 정책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정권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니면 어떤 감동을 준다거나 뭐 이제 표를 위해서 유권자들을 위해 무엇을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지난 1년 반 동안 사실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총선을 앞두고 조선일보도 다급해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조선일보와 정파적으로서는 논리를 같이 하고 있는 곳이 한국당인데 지금 한국당이 조선일보에서 보기에도 뭔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제1야당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에 아직도 헤매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재를 영입하겠다고 먼저 나서기는 했는데 오히려 헛발질을 하다 보니까 그 이자스민 같은 의원, 그 필리핀 출신의 이주 여성 1호 비례대표였죠. 이런 분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먼저 자당으로 끌어들여 놓고 이분이 탈당을 한 사실도 모른 상태로 정의당에게 뺏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왔거든요. 담당자에게 탈당하겠다라고 했더니 네 처리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다는 기사를 듣기도 했었는데 참 이거는 그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현실을 위해서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의 문제를 떠나서 정치 문화 전체가 좀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선 견제와 그 반대의 어떤 세력들도 좀 품위 레벨이 좀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도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본 기사들이 결국에 키워드가 한국당으로 집약되는 걸 보면은 이제 뉴스를 읽는 시민들이 야당에게 뭔가 기대가 아직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발 무엇 좀 해줬으면 어떤 전략적으로 야당이라는 게 이제 여당을 견제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좀 총선을 앞두고 해줬으면 하는 민심들이 좀 표현됐다고 저는 봅니다. 네, 뭐 야당이면 어떻고 여당이면 어떻습니까? 뭐 좋은 정책들을 내놔서 그 정책이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된다라면 뭐 어느 당에 더 표를 던질 수 있는 게 유권자들이니까 좀 그런 정치 문화가 좀 있으면 좋겠네요. 다음 뉴스 소개해 주십시오. 네, 두 번째로 많이 본 뉴스 키워드는 저희 KBS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키워드였습니다. 독도와 헬기였는데요. 네, 그 사장님이 사과하셨죠? 네, 사장님이 사과하셨고 부사장이 가서 먼저 사과를 하려고 했으나 이제 유족들이 거부를 하셨었는데 사실은 제일 먼저 사장이 갔었어야 한다고 저희는 보는데 한 발 늦었지만 정말 유족들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달 31일 밤 독도 인근 해상에서 환자를 이송하던 소방 헬기가 이륙한 지 2, 3분 만에 추락을 하는 그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소방 헬기가 이륙하고 추락을 했는데 그 지점이 사실 바람이 굉장히 셌다고 했어요. 그래서 파도도 높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실종자를 모두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 이제 KBS에서 마침 독도에서 파노라마 카메라를 정비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었던 직원이 이륙하는 영상을 찍었다가 이 영상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서 저희가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KBS 직원의 한 명으로서 그리고 보도본부의 직원의 한 명으로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여기서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합니다. 네, 이러지 말자고요. 네. 자, 다음 뉴스 또 소개해 주십시오. 네, 다음 뉴스는 지금 현재 제주에서 공판이 한창인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고유정 사건입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어제 명함 교환한 분은 잊었어도 고유정 씨 이름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저희가? 네, 맞네요. 저도 어제 명함 교환한 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고유정 씨는 확실히 기억이 나는데 이제 공판을 거듭할수록 고유정 씨가 전 남편을 살해했다라는 근거들 그리고 증거들을 검찰이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그 과정에서 고유정 씨가 본인의 친아들에게 했었던 언행들 그리고 이제 펜션을 예약하면서 남편과 만나기로 했었던 그 무인 펜션을 예약하면서 집 주인에게 정말 안 오는 거 맞느냐, 무인 맞느냐, 아무도 안 오는 거 맞느냐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확인을 했었던 정황들 그리고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을 처방을 받아서 이 약을 이제 전 남편과 아들에게만 음식에 섞여서 먹였다라는 부분들이 다 이렇게 확인이 좀 되어 가고 있어요. 결심 공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증거들은 고 씨에게 상당히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결심 공판에서 어제 검찰의 구형 그리고 나중에 1심 법원의 판단 여부에 따라서 저희도 판단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남편 시신이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아직까지 못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재판 끝까지 판결 끝까지 좀 두고 봐야 된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주간 많이 본 머스트 뉴스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 주에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머스트 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네, 시사인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네, 시사인 알죠? 네, 시사저널에서 기자들이 나와서 만든 잡지인데 굉장히 좋은 기사들이 많고 지난 후에 실렸던 기사 중에서 빈집이라고 치시면 나오는데 저는 이 기사는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반드시 뭐 모바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컴퓨터라든지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쳐서
보시기를 꼭 권해드려요. 정말 인터랙티브를 디지털 스타일로 너무너무 잘 만들어서 네. 보면은 집중도가 엄청나거든요. 제목은 정확하게 이게 소리 없이 번지는 도시의 질병 빈집.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사가. 2019년 한국은 양극단에서 부동산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집이 없다. 그리고 사람이 없다. 그렇군요. 오늘도 사실은 그 나오면서 부동산 뉴스를 좀 보다 왔는데 이 집중 현상이 점점 더 가속화되면서 심지어는 이제 몇몇 지역으로 그 지방에 있는 그 자금들까지 이제 집중이 되면서 이 지역조차도 이제 사람이 몰리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이제 양극화되다 보니까 한쪽에선 집이 없고 한쪽에선 사람이 없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벌어진다. 이게 일본이라든지 유럽이 이미 겪었던 일이죠. 네, 맞습니다. 독일, 일본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트럼프를 당선하게 했던 디트로이트 같은 미국의 러스트벨트 이런 지역에서는 이미 빈집 현상이 어떻게 보면은 범죄처럼 아니면 전염병처럼 번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일부와 일부의 문제로 나누기에는 너무나 그 사람이 없는 곳에 지역의 편중이 큽니다. 왜냐하면 서울과 수도권의 국토의 88%거든요. 거의 90%에 가까운 도시 지방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88%가 우리가 이른바 지방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근데 이 지방에서 공가율, 즉 빈집의 비율이 20%에 육박합니다. 20%요? 네. 이게 아마 사회 무슨 그 분석 통계를 보니까 뭐 10몇 % 이상이 넘어가면 뭐 범죄율도 증가하기 시작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빈집의 퍼센티지가 어떤 범죄의 징후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일본이 빈집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일본의 평균 공가율이 13.5%예요. 13.5%? 네, 10% 초반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지방 도시에는 빈집의 비율이 10% 후반대, 높은 곳은 경북이나 평창, 강원도 양양 같은 데는 20%가 넘는 곳들도 있어요. 제가 양양에 자주 가는데 진짜 그 이제 번화가라고 소위 하는 그 젊은 친구들이 지금 바닷가 쪽 이렇게 빼고 그 바깥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빈집들 꽤 많습니다. 눈에 띄는 곳들도 그렇고 또 그리고 한때 개발붐 때문에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조금씩 들어오긴 있는데 그게 다 분양이 안 되는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지어놓고 분양이 안 되는 곳들도 있고 짓다가 이게 분양이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건물로서 남겨놓고 덩그라니 그냥 방치되고 있는 곳들도 적지 않아요. 저도 지방 출신인데 다 이제 보면은 지방에는 젊음의 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젊음의 거리 아니면 서울의 명동 같은 곳이죠. 이름도 명동이기도 하고요. 근데 현재 지방 도시에 뭐 익산이나 나주나 이런 곳에 이른바 명동이었던 곳에 가보면은 그때 젊음의 상징이었던 예식장 아니면은 큰 레스토랑 아니면은 뭐 보석 가게 이런 곳들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어요. 흉물처럼. 쓰질 않으니까. 네. 안에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멋졌던 것 같은 소파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한쪽으로 나뒹굴어 있고 샹들리에 같은 것들도 굉장히 멋스러운 인테리어였는데 주저앉아 있고 바닥에 떨어져 있고 바닥에는 이제 재산세 체납 고지서 아니면은 압류 아니면 아주 오래된 우편물들 전단지들 이런 것들까지도 켜켜이 쌓여서 어떻게 보면은 곰팡이를 풍기고 있을 정도로 지금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곳임에도 빈집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현상을 지방 도시 어디라도 가서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일단은 이런 것이 이유겠죠. 일자리가 없다라는 거, 그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중심으로 몰려들게 되는 것은 일을 찾아서 이제 오게 되는 경우가 제일 첫 번째일 것 같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계속 머물면서 살 수 있는 어떤 인프라들, 뭐 문화시설이라든지 혹은 교통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 최근에 뭐 그 수도권 신도시 1기, 2기, 3기까지 지금 계획이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2기에서 이제 가장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게 그 교통망 확충이 안 되면서 결국은 그 지역 전체도 좀 여러 가지 어떤 위기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인프라 구축이 안 됐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인프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익산이나 나주나 이런 곳들은 사실 우리나라 교통망이 어떻게 보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지대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한 이유는 제일 큰 거는 인프라보다는 일자리인 거죠. 일자리가 없고 그다음에 내가 시골에 남아있을 경우에 지방에 남아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일자리와 복지를 찾아서 젊은 사람들 혹은 중장년들이 떠나고 난 곳에는 노년층의 인구들만 남게 됩니다. 노년층의 인구들은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소멸하게 되면 해당 도시에는 인구 구성,
따라서 새로운 인구의 유입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부부들이 아니니까. 우리가 지방도시, 시골의 어떤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읍, 그리고 면, 이미 면들은 많이 해체가 됐어요. 이제 읍 단위들이 해체가 되고 있고요. 읍내가 해체가 되면은 이곳에는 고령화된 사람들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인구가 아예 태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가 인구 절벽을 맞고 있는데 이 빈집들이 지금은 익산과 나주와 강원도인 것 같지만 점점 수도권으로 파고 들어올 겁니다. 시사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빈집은 일종의 징후다. 빈집은 가벼운 감기 증세와 닮았다. 단순 감기일 수도 있지만 이보다 복잡한 호흡기 계통이나 내분비 계통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도시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1차 척도인 셈이다. 이 수도권의 집중화로 우리가 지금은 좋아 그러면은 수도권에 일자리도 있고 수도권에서 복지가 되니까 일로 모여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본이나 아니면 미국의 형태로 봤을 때 그 수도권에 우리가 위성도시로 만들었던 지금 1기, 2기, 3기 신도시들도 결국에는 지금과 같은 인구 절벽에 따라서는 차츰 빈집이 됩니다. 무너지면서 오히려 중앙만 더 어떤 치열한 그렇죠. 공간 각축장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네요. 네. 어떤 방송사 직원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방송국이 이전하는 바람에 그 지역으로 서울에 있던 집을 팔아서 이사를 갔는데 10년이 지난 뒤에 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있던 집이 있던 곳에 그 집값은 2배로 뛰었고 이사간 집이 있는 그 공간의 집값은 절반으로 떨어져서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면서 이 지역과 공간의 문제는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떠올려보니까 제가 20대 때 그 대학 다닐 때 농활 갔었는데요. 그때 청년회 분들이라고 오신 분들이 40대, 50대였어요. 그게 몇 년 전인가요? 한 30년 전인가요? 30년 됐죠. 이제 그분들이 서서히 돌아가시고 계시는 거죠. 참. 자, 머스트 앤 머스트 KBS 저널리즘 토크쇼 제2팀장 김양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한 네티즌이요 이런 질문을 올렸습니다. 유머 감각은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이런 답변이 있더군요. 3가지만 기억하세요. 자신감, 정보력, 순발력. 이건 뭐 대입 때도 필요하고 다 입사할 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 아닌가요? 자, 가만 보니까요 이 3가지 오늘 우리가 키울 감각에도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돈의 감각. 경제 전문 유튜버이자 직장을 나간 4개월째 프리랜서 슈카 전석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때요? 회사 생활 안 하는 4개월 정도? 늦잠에 익숙해지고 한낮에 커피잔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제 좀 편안해질 그 정도의 어떤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네, 어떤 생활을 했었는지 벌써 기억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요 그 며칠 전에 어떤 약속이 좀 있어서 일이 좀 있어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났어요. 물론 일반인 분들한테는 일찍도 아니에요. 7시쯤 일어나가지고 씻고서 8시쯤 지하철을 타러 갔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저는 주로 이제 낮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니까 거의 뭐 저녁 한 11시, 12시까지 쭉 이렇게 일을 하는 그 생활 패턴에 있다가 시간 사이클이 바뀌니까 적응이 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아마 슈카 전석재 씨도 그 단계 이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자 그러면서 이 프리랜서로 생활한다라면 역시 이제 돈의 감각이라는 게 그 직장 생활을 할 때 감각과는 또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